새벽 4시 13분. 알람도 없이 눈이 떠집니다. 50년 넘게 해온 일이라 몸이 먼저 압니다. 남편 영수가 깨어날 시간이니까요. 여보 일어나셔야죠. 대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으니까요. 영수는 이제 10살짜리 아이처럼 생활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지 6년째, 요즘은 제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3살, 남편 박영수는 76살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생을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젊어서는 농사를 짓다가 나중에는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했어요. 평범한 삶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두 아들을 키워 모두 서울로 대학을 보냈고 각자 좋은 직장에 취직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그러다 6년 전 영수가 자꾸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우리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날이 늘어났고 어느 날은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줌마는 누구요? 왜 내 집에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니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했습니다. 완치는 어렵고 진행을 늦추는 약을 드시면서 지내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시간들이 한꺼번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 사는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 민우는 금융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작은 아들 민석은 대기업 부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두 아들은 바로 내려왔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보고 의사와 상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니 두 분 다 서울로 올라오세요.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큰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맙고 든든했어요. 하지만 집을 팔고 서울로 가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50년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것. 게다가 치매 환자는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는 게 좋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아직은 내가 돌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때는 제가 얼마나 고된 길을 걷게 될지 몰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영수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화장실을 찾지 못해 방 안에서 용변을 보기도 했고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문을 잠그고 잠들 수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챙겨줘도 이 음식 똑 들었어 라며 던져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수가 저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아내 어디 갔어? 아내를 납치했지? 경찰 부를 거야.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제 팔을 찌르려고 했어요. 피하다가 넘어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요. 작은 며느리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아니 아직은 아니야. 내가 돌볼 수 있어.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힘들고 어머니도 힘드실 거예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년을 함께 한 남편을 낯선 곳에 보낸다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어요. 한 달만 더 생각해보자. 아들들은 돌아갔고 저는 다시 혼자서 영수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러진 손목이 아물기도 전에 영수의 공격성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완전히 타인으로 여기고 경계했어요.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영수가 이웃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정과 불편함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을까? 이웃 할머니의 선의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더군요. 결국 세 번째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요양병원을 알아봤습니다.
큰아들이 몇 군데 병원 팸플릿을 가져왔어요. 모두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멀리 있네. 제 말에 작은 아들이 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서울 근처로 모셔야 저희가 자주 볼 수 있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시골집에서 좀 쉬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작은 아파트라도 서울에 구해드릴게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계획에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영수는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저는 어디로든 가면 된다는 듯이 아니야. 영수랑 같이 갈 거야.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양병원은 환자만 있는 곳이에요. 보호자가 함께 입원할 수는 없어요. 그럼 같은 동네에 방을 구할 거야. 매일 병원에 가서 영수를 돌볼 거야.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서울은 물가가 비싸요. 아버지 요양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말을 끝맺지 못하는 아들의 표정에서 제가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가족회의는 끝났습니다. 일주일 후 영수는 경기도 용인의 요양병원으로 입원했습니다.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5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지만 이제는 그 추억을 간직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3억 원. 시골 집치고는 꽤 괜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중 1억 원은 영수의 요양병원비로 따로 모아두었고 나머지 돈으로 용인에서 작은 원룸을 월세로 구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 연금으로 받는 돈이 85만 원이니 생활비를 아껴 쓰면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9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간호사들은 친절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병원 측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영수 곁에 있으면서 간호사들의 일에 관여하는 게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보호자분들은 면회 시간에만 오시는 게 환자들에게도 좋습니다. 원장님의 권고에 따라 저는 면회 시간인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만 병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원룸에 혼자 있는 것보다 근처 도서관이나 공원에서 보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곁에 있는 노부부를 보며 눈물을 참기도 했습니다. 저와 영수도 저렇게 함께 늙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한 달에 한 번씩 아들들이 번갈아 면회를 왔습니다. 처음 두어 달은 두 아들 모두 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명씩 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아버지 좀 어떠세요? 별 변화 없어. 날 알아보지는 못해.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아들들의 방문은 두어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뜸해졌어요. 그래도 이해했습니다. 다들 바쁜 삶이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영수를 보러 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보세요. 대답은 없었지만 때로는 영수의 눈빛에서 희미한 인식의 빛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비 명세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350만 원. 처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죄송합니다만 환자분의 상태가 악화되어 특별 케어가 필요해 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을 팔아 마련한 1억 원으로는 2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올랐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숨 소리. 어머니, 저희도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큰아들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이해했어요. 자식들에게 자꾸 손 벌리는 것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알았어. 내가 다시 한번 병원과 상의해 볼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삶이 이렇게 꼬이게 되었을까? 다음 날 용기를 내어 병원 원장님과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계시니까요.
더 저렴한 병원은 없을까요? 원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있겠지만 시설이나 케어의 질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기자가 많아 바로 입원하기도 어려워요. 발길을 돌려 나오는데 간호사 한 명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잠시만요. 복도 구석에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요양원이 있어요.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시골이라 가격이 저렴해요. 환경도 나쁘지 않고요.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간호사가 알려준 곳은 강원도 정선의 작은 요양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지금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용인에서 정선까지는 차로 3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5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고민 끝에 아들들에게 상의했습니다. 정선에 있는 요양원으로 아버지를 모시려고 해. 강원도요? 너무 멉니다. 작은 아들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훨씬 저렴하대. 이대로 가면 돈이 얼마 못 가.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거기까지 매일 다니실 건가요? 거기 근처로 이사 갈 거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외진 곳에서 혼자 지내시는 건 걱정돼요. 그냥 서울 근처에서. 돈이 없어 아들아. 내가 무슨 수로 서울 근처에서 병원비를 감당하니?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결국 영수는 정선의 요양원으로 전원했고 저는 용인 원룸 계약을 정리하고 정선으로 이사했습니다. 정선에서 구한 집은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 창문 하나 없는 습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아쉬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요양원에 갔습니다. 환경은 용인보다 훨씬 좋지 않았지만 영수에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차피 그는 이제 저를 알아보지도 못했으니까요. 할머니 매일 오시기 힘드실 텐데요. 요양원 직원의 말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남편이 날 기다리고 있는걸요. 물론 영수는 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영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저를 한 번이라도 더 알아봐 주기를. 새 병원에서의 생활도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들의 방문은 이제 연락도 없이 뚝 끊겼어요. 명절에 전화가 오는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늘 그렇지 뭐. 별일 없어.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제 고민을 말해봤자 부담만 줄 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원장님이 찾으세요. 원장실에 들어서자 긴장된 표정의 원장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영수가 폐렴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고령의 치매 환자인 경우 폐렴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요. 대학병원으로 전원해야 합니다만. 원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비용이 상당할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은 돈은 얼마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전원해 주세요. 비용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영수는 춘천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환자실 비용은 하루에 100만 원이 넘었어요. 마지막 남은 돈마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대. 빨리 와주었으면 좋겠어. 큰아들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반가움보다는 불안감이 앞섰어요.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을 설명하자 아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모르겠어. 일단 급한 대로 500만 원 정도. 아들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카드를 건넸습니다. 일단 이걸로 해결하세요. 민석이도 곧 올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서운함도 느껴졌어요. 마치 돈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듯한 태도가. 작은 아들도 도착했고 셋이서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많이 위중하십니다. 회복 가능성도 낮고요.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병실로 돌아와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니 사실 경제적으로 저희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비싼 중환자실을 계속 유지하는 건. 큰아들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니? 아버지를 포기하자고? 아들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방법도 있어요. 작은 아들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병실을 뛰쳐나왔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막막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의사가 기적처럼 영수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된다고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병원비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어요. 다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요양원으로 다시 모셔야 할 것 같아요. 큰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는 정선까지 정기적으로 보러 가기 어려워요. 서울 근처로 모시면 안 될까요? 그런 비용은? 제 질문에 두 아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영수는 다시 정선의 요양원으로 돌아왔고 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이제 400만 원 정도. 월세와 요양원비를 생각하면 3달도 버티기 어려웠어요. 고민 끝에 요양원 원장님과 상담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청소나 세탁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절박함을 이해하셨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병인 보조로 일하시면 어떨까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남편분 요양비를 일부 감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73살의 나이에 요양원 간병인 보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청소, 배식, 보조, 환자 목욕 도움 등 무거운 일은 못해도 잡다한 일은 모두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영수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때 몸에 이상이 느껴졌습니다. 자꾸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할머니 병원에 가보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동료의 걱정에도 병원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검사비도 없었고 무엇보다 일을 쉬면 영수의 요양비를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 복도를 청소하다 쓰러졌습니다. 가장 중앙에는 마지막으로 영수가 제 이름을 불렀던 날 병원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일어나 영수의 사진에 인사를 합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내가 당신 대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치매 가족 모임은 점점 커져서 이제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울 수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간담회에 저를 초청하기도 했어요. 할머니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환자만큼이나 가족도 아픈 일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도움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목소리를 들어주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아들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명절마다 내려오지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화가 옵니다. 가끔은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도 볼 수 있어요. 할머니, 다음에 내려갈게요. 그때 맛있는 거 해주세요. 손주들의 투정에 웃음이 납니다. 영수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로 저는 75살이 되었습니다. 몸은 조금씩 약해지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어요. 오늘도 복지관에서 새로운 치매 가족을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분이었어요. 아내가 최근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는 날이 갈수록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해요. 그분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의 아내예요.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당신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을 거예요. 위로가 되었는지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곳에 오세요.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함께하면 조금 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참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영수와 함께 봤던 노을이 생각났어요. 여보 보고 있나요? 오늘 노을이 참 예쁘네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영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 우편함을 열었더니 낯선 봉투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온 편지였어요. 치매 환자 가족 경험 공유 특강 초청장. 전국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들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눠달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의 목소리를 의료진들에게 전달하는 자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라니.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겪은 경험과 그 속에서 배운 지혜가 중요한 거니까요. 초청을 수락했고 한 달 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서울대 병원에서 강의라니. 병원 강당에는 200명이 넘는 의료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75살이고 남편은 2년 전 치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치매는 환자의 병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병입니다. 환자가 기억을 잃어가는 동안 가족들은 마음이 찢어집니다. 청중들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치매 환자를 대할 때 그 뒤에 있는 가족들도 생각해 주세요. 그들도 환자만큼 아프고 지쳐 있습니다. 제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좌절했던 순간들, 극복했던 방법들, 그리고 배운 교훈들까지. 환자가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기억은 잃었어도 감정은 남아있다는 것을. 강의가 끝나고 많은 의료진들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어요. 병원장이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 의료진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는 참 행복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에게 자랑할래요. 손주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자랑거리가 될 줄은 몰랐네요. 서울에서의 강의는 또 다른 기회로 이어졌습니다. 치매 관련 책을 써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경험담이 책으로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글을 잘 쓰지 못하는데. 하지만 출판사에서는 제 이야기를 녹음해서 작가가 정리해 주겠다고 했어요. 6개월의 작업 끝에 내 남편은 날 잊었지만이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는 두 아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치매 가족 모임 회원들이 모두 참석해 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큰아들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영수 아버지가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서점에서 소소하게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알려졌어요. 독자들의 편지도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책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치매를 돌보고 있는데 이제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이야기를 누군가 대신 써준 것 같아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행 유효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특별시청에서 온 편지였어요. 2025년 서울시 어르신 봉사대상 수상자로 김순자 님을 선정하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그저 남편을 사랑했을 뿐인 사람이 상을 받다니. 시상식 날 서울시청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어떻게 걸어 나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시장님이 직접 상장과 메달을 건네주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개인적인 아픔을 이겨내고 많은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헌신과 용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준비해온 말이 모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심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치매 환자 가족들의 것입니다.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영수에게도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테니까요. 시상식 후 많은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KBS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치매라는 병과 싸우는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면 다큐멘터리는 3개월간의 촬영 끝에 방영되었습니다. 잊혀진 사랑의 기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정책을 강화하고 특히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제 작은 목소리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무릎도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만 못해졌어요. 가끔은 저도 치매가 아닐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날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를 돌봐줄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치매 가족 모임 회원들, 복지관 친구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까지. 그래도 가끔은 영수가 그립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직도 낯설어요. 여보 잘 지내고 있나요? 나는 괜찮아요. 우리가 못다 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이제 저는 76살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게 부자가 됐네라고 농담합니다. 돈이 아니라 나이가 부자라는 뜻이지만 저는 정말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도 제 책이 번역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He forgot me but I remember us 라는 제목이라고 해요. 할머니 이제 세계적인 작가가 되셨네요. 며느리의 농담에 웃음이 났습니다. 제가 세계적으로 알려질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오늘은 정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영수가 마지막으로 생활했던 곳이에요. 요양원 측에서는 제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정부 지원도 늘고 가족 상담 프로그램도 생겼어요. 요양원 정원에 작은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박영수님을 기억하며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나무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영수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함께 운영했던 작은 슈퍼마켓, 그리고 치매 진단 후의 고통스러운 나날들까지. 눈을 떴을 때 뺨 위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했네요. 당신을 돌보면서 배운 사랑과 인내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요양원을 나와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순자 할머니 아니세요? 제가 할머니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낯선 이의 인사에 쑥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구나 싶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다시 아름다운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마치 영수가 저에게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요즘은 자주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영수의 치매는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치매 가족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 아픔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영수의 기억을 간직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가 좋아했던 음식, 웃음소리, 손의 느낌까지.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제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책과 다큐멘터리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니까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아픈 곳도 늘어났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갈 곳에는 영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들들에게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치매에 걸리면 너무 애쓰지 마. 그냥 편안하게 보내줘. 물론 아들들은 어머니 무슨 말씀을 요라며 손사래를 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성을 지키고 싶어요. 영수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고통 속에 살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오늘도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치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영수에게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여정이구나. 73살에 혼자 남겨져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내가 우리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걱정 말고 편히 쉬세요. 버스가 출발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계속해서 써지고 있는 거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73세의 할머니가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기억하기로 한 선택. 그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